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지금 갖고 나온 것이 그 유명한 국정 역사 교과서입니다. 근데 왜 또 유명해졌는가 하면은 아무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여러분이 살래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희귀본이 됐고요. 이제 지금은 더 어떤 상태까지 왔냐면 이 책을 폐기시켜야 된다라는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요즘에 그 시대 상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달쯤 됐나요? 교육부로부터 이 책을 폐기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사용하기로 했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정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폐기가 됐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 책의 내용이 무슨 잘못된 것도 없는데 이것을 하나의 그러니까 구시대의 그런 어떤 적폐의 대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문제가 물론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논란이 될 수 있지만은 교육을 정치적인 논리로 공격해서 어떤 말살하고 또 자신들의 입장만을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정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돼서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학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아무런 간섭이 없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이 정치 오염에 또 정치적인 정쟁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또 대응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 교육 또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정치와 연관이 돼 있지만 저는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위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정화를 왜 반대합니까? 하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획일화를 꿈꾸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 정부가 이것을 폐기까지 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획일화하고 또 다양화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많은 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흔히들 우리 속담에 남대문을 안 본 사람이 논쟁하면 이긴다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치열하게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좋은데 내용이 없이 겉으로만 얘기하고 또 뭔가 이거를 하게 되면 정쟁에 자기도 이제 끼어드는 것처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제가 생각할 때 이 역사 교과서 물론 이제 국정화 이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학교 경우를 따져보면 한 4년 전에 교학사 교과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전에 하나의 균형 잡힌 역사 교육, 다시 말하면 편향되어 있고 정치 오염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그런 검정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된 논쟁이 국정화라고 하는 것까지 갔고 거기서 이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정이 됐던 또 아니면 교학사 교과서가 됐든 역사 교과서에 뭐가 문제냐? 그러면 저는 간단히 늘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정신, 대한민국을 만든 그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경제 기적이라든가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반공 정신을 여기서 훼손하고 또 이것을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의 뿌리에 보면은 자유라는 이념이 더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것인데 이것보다는 민족을 더 앞세워서 우리 민족끼리 하는 그런 뭔가 감정적인 그런 것에 호소하는 그런 세력들 또 그런 것을 이용하는 그 측에 의해서 이것이 굉장히 그 논란이 될 것이 아닌데 논란이 되어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볼 때 제가 겪은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좌파들이 이 정치적인 권력 시스템을 장악한 데 이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교육 현장에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논란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논란이라기보다는 그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에 이것이 연루가 되어 있고 또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치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저 묵묵히 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맞는 것이다라고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제일 많이 이 국정화라든가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그 토대를 만든 그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을 제외하고 이승만을 아는 뭐 가장 또 많이 알 수 있다고 하는 미국 같은 데서는 존경하는 인물로 될 정도로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승만은 그 예를 들어서 그 독재 또 부정선거 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도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얘기는 들었지만 역사 시간에 진정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라든가 또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했던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그 오른쪽에 사진이 그 유명한 맥어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맥어더 장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높게 또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물론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고 또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맥어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그 뭐라 그럴까 인색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잘난 척을 하고 너무 혼자 똑똑한 척하고 고집 세고 또 그래서 뭐 대통령과도 마찰을 빚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해임을 당하는 정도로까지 아주 괴팍하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도 있는 그런 그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그 프란체스카 여사의 그 비망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는 물론 나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 3살 정도 위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무슨 나이가 많다고 존경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말 내노라 하는 맥어더 장군이 이승만 앞에서는 꾸벅 죽을 정도로 정말 우리말로 하면 형님 하면서 따라가고 또 많은 맥어더 이외에 미국의 어떤 장성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는 정말 그 학식과 여러 가지 그 안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또 상당히 많이 배우고 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이승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은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역사 왜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인호 지금 KBS 이사장님이 한 것처럼 사실은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것을 볼 때 독재자라는 말을 하지만 이분의 말처럼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그 뭐랄까 공격을 당하는 어떤 아이러니컬한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자기 자신의 그 성공 때문에 본인에게는 실패가 되는 일들이 많은데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러한 풍요라든가 경제적인 기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결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공격을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성공 속에서 자신에게는 또 실패 요인이 되게 되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편협하고 왜곡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며칠 전에 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다시피 탄생 100주년을 두고 아마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고 동상을 여기에 세우려고 하는데 이것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어서 결국 세우지도 못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야만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고 정말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살하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정말 그 청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어떤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꼭 무슨 이 기념관이 여기에 세워지고 동상이 세워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미 사실은 대한민국 자체가 박정희를 또 이승만을 기념하고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념관을 못 세운다 하더라도 동상을 못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물론 획일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공과 과가 어디에 있고 무엇이 지금의 많은 세계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철저히 알 때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지켜나가야 될 것을 아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얼마 전에 우리 이 의회에 와서 국회에 와서 연설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치적으로도 60년대에 비해서는 350배에 이르는 경제 규모를 갖고 교육은 1900배가 증가할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복지의 수준을 말할 수 있는 그 평균 수명도 53세였는데 82세로 될 정도로 누가 보아도 이러한 그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의 기념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역사 교육 논쟁에 있어서 어떤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념이 이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과 또 민족을 앞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승만의 옥중에서 썼던 그 독립정신은 이 통상을 하는 그런 통상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신학문을 배워서 좀 더 개방적이고 진실을 외교의 기반으로 삼고 또 자유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그 대한민국을 제대로 배우는 일에 실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폄훼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념에 대해서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국정교과서라든가 바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의 두 핵심 인물을 이승만과 박정희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그 대한민국을 만든 기적을 만든 것의 한 축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 기적을 이루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또 이러한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따르는 이념을 갖다가 계승하고
교육하고 하는 데는 저는 부족하거나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껏 내려오면서 우파 정부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투철하게 이것을 배우고 가리키고 하는 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겠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민교육 헌장의 전문을 보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났다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근본이라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민족적인 측면으로 봤고 또 그런 것들은 우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 정부라든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취임사에서도 민족을 우선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저 자유라는 것을 그런 방종과 어떤 그런 것으로 했지 정말 그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하는데 실패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면에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4년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교학사 교과서를 저희가 복수 채택해서 이러한 것을 균형 잡힌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그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외부 세력의 정치적인 그 압력과 정말 야만적인 그러한 것들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복수로 만든 것은 물론 어느 학교는 그 교학사 교과서만을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사실은 채택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하던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처럼 복수 채택을 하고 그런 학교는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게 무슨 뜻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지금 압도적으로 우리 학교의 학생들 이외에 배우고 있는 다른 검정 교과서와 더불어서 새로 나온 교과서의 어떤 차이점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복수로 채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판단이 있었고 또 그러한 것은 이 몇 년 동안 해오고 특히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오해를 하고 있을 때 무엇을 오해하느냐 그랬으면은 국정교과서를 획일화된 역사 교육이다라는 면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이 자리에도 우리 이걸 배우고 있는 지금 학생들도 와 있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책을 보면서 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교육의 문제나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에 오염된 현상을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체험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저희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교과서, 이 국정 교과서를 갖다가 왜 그렇게 폐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보느냐에 대한 그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보는 세력과 대한민국이야말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또 많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기적을 이루고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그 우수성을 증명해주는 그 나라의 경우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저희가 이런 그 통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떠한 통일된 나라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어떤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야박해지는 중에는 많은 세력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그 지옥이라고 표현했는데 또 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헬조선이라고 이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타당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 오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학서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두 곳이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도 두 곳입니다. 지금 오늘 오신 그 문병고등학교하고 저희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 서울시 교육청이 이런 그 연구학교 신청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이것을 교과서로 채택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을 우리가 참고용 도서로라도 받아서 다 가르치겠다 하는 것을 그 교육부가 받아들여서 저희가 전 학년이 전 그 대상 학생들 그래서 180권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형태는 참고 도서지만 실제로 근현대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교과서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을 폐기하라는 요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또 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공격을 하고 또 교학서 교과서를 할 때마다 나오는 그 자주 듣는 것이 친일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유독 그 일본에 대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저는 문제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친일이라는 덫을 씌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역사상 우리나라 아마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는데 친일 인명사전을 서울시의 경우에는 강제 구매하도록 책을 사가지고 강제로 배포한 것도 아니고 돈을 30만 원씩 나눠주고 이것을 꼭 사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편향되어 있는 그런 그 좌경화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서 만든 그 객관적이지도 못한 이런 친일 인명사전을 그 보급하고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쉽게도 한 5곳을 제외하고는 처음에는 한 2, 3곳 정도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마지막으로는 5곳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대상이 되는 학교는 상당히 많은 학교였는데 됐다고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정치 오염에 찌들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이 역사 교육에 대한 논란은 역사 교육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것, 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오염된 정치의 영향을 톡톡히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리고 또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허용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거기에 걸맞는 그 철학이라든가 그 역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풍요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풍요가 우리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뭐 숭배의 대상처럼 뭐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만 해도 경제는 나의 종교다 할 정도로 경제 개발에 앞장서고 우리나라가 온 힘을 기울여 왔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선진 국민으로서 발돋움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철학적인 빈곤이라든가 이런 그 국민 정신의 해이라든가 반공의식의 퇴보라든가 하는 것들은 다 역사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은 이겼지만은 풍요에는 우리가 진 사례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화라는 것을 이뤘다고 우리가 하지만은 최근의 상황을 볼 때에는 자유와 개인의 가치 또 법치주의를 교육시키고 또 실천적인 의미로 하는 데에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은 그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갖다 실천해낼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리키는데 그것은 결국은 철학적으로 얼마만큼 이것을 그 소화해내느냐 또 그것대로 살아갈 정의감이라든가 용기를 우리가 가리켰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또 이기적인 그리고 또 자기 희생적인 애국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 학교에 계신 분들은 이건 정치 문제인데 우리가 끼어들어서 맞대응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자포자기식으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광범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는 것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다 더 우리가 이 교육이 이렇게 정치에 영향을 받고 한다면 그것이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이 오염되고 잘못되어 있는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또 보다 광범위한 분야의 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방관할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헌법 31조에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이 쓰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 역사 교과서만을 둘러싸고 볼 때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정한 어떤 부당한 간섭이라든가 불의에 가까울 정도의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침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립이라고 하는 조항을 그저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기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교육계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한 자료들을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교사의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정치적 활동은 어디까지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혀 정치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학교가 편향성을 배제한 어떤 노력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동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무리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걸 말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적인 오염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는 데까지 있다면 이것은 또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국정역사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겠지만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라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뭔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상적인 면에서는 정치 오염에 대한 그런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본다고 한다면 작은 왕자의 저자인 생텍쥐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가장 이센셜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의 배후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이것은 이념적이고 굉장히 영적인 면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심오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만만한 전쟁으로 보거나 이렇게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이것의 정체성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럼 이 정치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맞는가 했을 때는 한마디로 교사들의 의식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정치적인 부당한 간섭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이것을 이렇게 정상화시키고 하는 데에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저는 이런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중에는 대기업 면접이라든가 주요 대학 같은 데 면접 시에 근현대사에 대해서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것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씁쓸한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이 역사 교육의 논쟁은 단순히 교육적인 논쟁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정치적인 간섭과 부당한 오염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더 교사들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학교장이라든가 또 여러 학교의 관계자 또 특히 학부모님들의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오전에도 보니까 여기서 양성평등, 젠더 이퀄리티에 대한 그런 여성단체 협의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교육청으로부터 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3년 동안 철저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점검하겠다라는 면으로 장황한 그 예산과 그런 그 공문이 왔습니다. 그 중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소수 학생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과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압수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식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단순히 그것의 겉으로 나타난 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의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걸 하나를 볼 때 지금 이 좌파 세력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그 멋있고 달콤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조례 그러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것과 참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속에는 굉장히 아주 잘못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체제를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으로 뒤엎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고 또 그런 것의 하나의 사례가 실제로 그 전북에서 그 교사가 억울하게 학생인권조례에 어떤 그 피해를 봐서 자살로까지 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는 그 요새 보면은 이 학교 현장에서는 그 인권위원회라는 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압력과 간섭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핸드폰을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거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내고 있습니다. 저도 한 7, 8년 전에 그 인권위원장을 하던 그 안경환 씨, 그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로 됐다가 했지만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늘 저희 학교에도 와서 특강을 한번 했었지만은 이 인권위원회는 뭐 국제 기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상이 높다. 다시 말하면 유엔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각국에 만들도록 권고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상과 파워가 높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유엔에서 3년 근무를 했지만은 이것은 유엔이라는 데는 하나의 권고하고 하는 것이고 그 유엔이 국가의 주권을 넘어서는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현상 그리고 또 왜 교사가 수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아주 뭐 심각한 권한 침해라든가 인권 침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분별력 있게 우리가 파헤쳐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교과서 논쟁이 지금 서서히 이거는 자기네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성공했다고 보고 제2라운드로 학생인권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가는데 이것도 똑같은 잘못된 정치 오염을 무감각하게 무분별하게 교육 현장이 받아들인다면 역사 교육에서 나타났던 문제만큼이나 이것도 심각한 문제를 한다고 했을 때 바른 교육을 하는 이런 학부모 단체에서 많은 관심과 또 공부를 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교사들 사이에서도 올바르게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